여야가 코로나19 추경안을 정부 원안 11조 7천억 원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 사업을 감액하고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예산은 1조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최고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당은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구제명 경고에도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의정부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민병두, 오재세 의원 등도 무소속 출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함께 세계적 대유행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대책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 규모는 유지하되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늘리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네, 홍혜진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추경안이 처리될 수가 있군요. 예. 네, 추경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결국 접점을 찾았습니다. 오늘 10시에 예결위, 11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추경안 규모는 정부 원안대로 11조 7천억 원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액을 1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약한 일부를 삭감해 약 3조 원을 마련했고 이 중 1조 원을 대구 경북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6조 원 규모의 추가 증액을, 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은 안 된다며 총액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이 규모보다는 시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야는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기준 6,600만 원 이하였던 정부안에서 8,8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대신 적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을 30에서 80%로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가했는데요.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해 1년간 최대 2배 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율은 소기업 60%, 중기업 30%로 1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얘기한 그 세제 혜택 방안이 담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해당 상임위 기재위를 지금 통과했다고요? 네, 조금 전에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가 됐고요.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미래한국당 공관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요. 통합당 영입 인재가 대거 제외돼가지고 공천 쿠데타가 일어났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총선 전략을 다시 짜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면서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 확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 최고위 의결이 어제 이어 오늘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조훈현, 이종명, 김성찬 의원 등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공관위가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보면 20번까지의 순번, 이른바 당선권 순번에서 통합당 영입 인재는 정선미 변호사 1명뿐입니다. 그 외 통합당 영입 인재들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6명이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미래한국당 최고위가 공천안을 부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할 수도 있어 일단 최고위 개최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미래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자매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미래한국당을 배제하고 총선 계획을 새롭게 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는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공천이 이뤄졌다며 나쁜 공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다른 당의 공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황 대표 측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번 조정 등에 관여할 경우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미래한국당 공천을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 공천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황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천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 움직임에 초강수를 뒀습니다. 당에서 영구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자 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당에서 영구 제명하겠다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 분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를 당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한 이해찬 대표의 과거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2의 이해찬을 노리는 무소속 출마 강행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경기 의정부갑에선 세습 공천 논란으로 출마를 포기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지역에 연고도 없는 영입 인사를 전략 공천했다고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육선을 하면서 탄탄히 다져온 지역 기반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오영환 후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컷오프된 오재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서원에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당선 후 민주당에 복귀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미투 논란으로 컷오프된 서울 동대문을의 민병두 의원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만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도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자칫 어부지리로 상대 당의 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민생당이 비례대표 셀프 제명 효력 정지로 민생당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 등으로 당내 분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당이 전신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 제명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당이 원내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밤 교섭단체로서 첫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원내대표 선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선 중진인 조배숙, 장병환 의원 등 의정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맡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선거 활동 등으로 어려울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선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생당이 이 문제를 놓고 내홍을 거듭하면서 선대위 출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단계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바른미래단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비례위성정당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생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총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슈 분석 김희연, 이소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민주당, 지금 이제 민주당과 호의적인 관계에 있는
잠정적인 대상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느 쪽과 같이 하기로 결정이 났나요? 네, 조금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예. 시민을 위하여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거론된 쪽은 다른 쪽이네요. 예. 네, 애초에 정치개혁연합 쪽으로 좀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요. 예. 결국은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또 민주당 외에 기본소득당, 그리고 시대전환, 가자환경단, 그리고 가자평화인권단 등 4개 정당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내일까지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등 플랫폼 정당 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통합이 어려워 보이고 또 1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일정 등을 고려해 일찍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또 정치개혁연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총선 후에도 연합정당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 몇 개 제시해준 기본소득당 비롯해서 4개 정당을 했는데 이 밖에도 이미 참여하기로 했던 다른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외에는 녹색당과 미래당이 있고 또 원내에선 오늘 민중당이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예. 명확히 어떤 플랫폼 정당에 참여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을 위하여로 갈지 아니면은 정치개혁연합으로 예, 갈지 그리 아직은 갈지. 네, 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다른 연합 비례정당인 정치개혁연합과의 통합, 그리고 녹색당과 미래당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다만 민중당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념적으로나 정치 성향으로나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정의당이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여러 개의 비례연합 정당이 독자적으로 출마에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표가 분산돼서 위력이 감소하는 만큼 네. 민주당은 향후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개혁연합 그리고 녹색당, 미래당 이전부터 이 정당들은 민주당과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죠. 네네. 현재로선 따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일종의 이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이 참여정당 그리고 비례순번 배치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민주당과 친한 정당들 줄 세우기에 불과한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과 미래당도 오늘 녹색미래 선거동맹을 결성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례연합 정당은 정당 간 수평적 관계여야 하고 공동교섭을 위한 원탁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민주당의 주도 흐름에 이끌려가지 않고 원내 정당 비례 후보를 후순위에 배치하는 등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예.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추후 전략에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참여한 이 비례연합정당이 아무래도 투표용지의 앞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불출마한 의원들이나 공천 배제된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표 용지에 정당 번호가 매겨지는 방식부터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네. 중요한 건 의석수입니다. 이 의석수에 따라 투표용지에 적힐 정당 번호가 매겨지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니까 제외하고요. 네. 비례투표에 한해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생당이 1번입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미래한국당은 6석으로 동일하지만 최근 실시된 선거 득표수에 따라 정의당이 2번, 미래한국당이 3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 정당이 정의당과 미래한국당보다 앞서 2번을 받으려면 최소 7명의 현역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나 컷오프된 의원들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예. 명목상으로는 위로와 감사의 인사 자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위한 물밑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제 강창일 의원을 만났고 오늘은 신창현, 이규희, 이훈, 최운열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또 내일도 컷오프된 일부 의원들과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설득이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불출마나 컷오프됐고 또 비례 후보 순번도 정해진 상황에서 그야말로 의원직 메워주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뜻 나설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민주당은 지난 미래한국당 창당 당시 통합당의 의원 꿔주기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했고 또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비판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윤호중 사무총장은 아직은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대표의 물밑 설득 작업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게 양면성이 있겠군요. 물밑 설득 작업에 또 설득을 당할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데 명분에 맞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딱 끊을지 양면상이 네, 있겠군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엔 야권 소식을 좀 살펴보죠.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 23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정말 최우선으로 지금 경합하는 지역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우선 네. 부산 결과부터 볼까요? 네, 우선 김형호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까지 빚어졌던 이 부산 중영도에서 김 전 위원장 측근인 황보승희 전 시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황보승희 후보가 승리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황보승희 시의원이 이 여성 가점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총점 67.4점을 얻어서 김무성 의원의 정책 특보였던 강성훈 후보를 크게 제쳤습니다. 예. 또 부산 해운대구 갑에서는 현역 하태경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이 지역 후보였던 이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황교안 대표와 좀 가까운 사이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예. 경선에서는 패배했습니다. 또 부산 진구을에서는 이 지역 현역인 이현승 의원이 그대로 이 본선 행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른바 뭐 당에서 아주 중진급 심지어는 대선 잠룡급이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이 컷오프 됐던 지역들도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선거 사무소까지 차렸던 경남 양산을 예. 네, 홍 전 대표와 공개 설정까지 벌였던 이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전 시장 출신이죠. 예, 네, 예. 그 양산시장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 공관위가 홍 전 대표의 이 양산을 출마를 좀 받지 않고 고심 끝에 추가 공모를 냈었는데 그때 나 전 시장이 합류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나 전 시장이 이기게 된 겁니다. 예. 또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도 계속 이슈였는데요. 현역 강석진 의원이 대선 잠룡 김태호 전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보니까 울산 결과도 눈에 띄는데요. 울산 남구 을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이 울산시장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지역인데요. 예. 김 전 시장이 3선의 박맹호 의원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곳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고 좀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에게 패했었는데 김 전 시장이요. 예. 이번 총선에서 재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 울산 남구 갑에서는 현역 이채익 의원이 정치 신인인 최건 변호사를 꺾었습니다. 또 중구에서는 박성민 전 중구청장이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네, 또 한편 바른미래당 시절 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 제명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 무효 처리를 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모두 민생당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미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의원들도 있고요.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이 셀프 제명 의원들 회동을 긴급하게 네. 가졌는데요. 이 미래통합당으로 이적한 5명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일단 이 민생당에 복귀를 하느냐 탈당하느냐를 놓고 일단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탈당을 하면 공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사마,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은 통합당에서 공천을 이미 받은 상태고요. 신용환 의원은 경선 결선을 내일 앞두고 있었는데 오늘 통합당 공관위가 일단 경선을 보류했습니다. 아, 예. 네, 이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 따르면 이중당적을 갖거나 이 다른 당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통합당 측에서도 일단 이 문제가 정리되고 난 뒤에 신 의원 경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결국 일부 셀프 제명 의원들이 총선을 위해서 민생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또 통합당으로 다시 당정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제2당 절차 후에 혹여나 재공천 문제가 좀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아, 다른 그 후보군들 중에서 재공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좀 원 내외에서 이제 어. 이 의제가 잇따르면 혹시라도 이제 재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이미 공천이 돼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의원 자격을 잃더라도 출마는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정리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이 공천을 받았지만 좀 선거 운동도 해야 하는데요. 이 의원직을 잃은 상태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것도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선거 후원금이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실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게 되겠고요. 아하. 보좌진들도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운동에 제약이 바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일단 탈당을 하더라도 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셀프 제명 의원들의 악정 고투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같이 겹치군요. 그러니까 총선을 대비한 새로운 뭔가 정리가 필요하고 의원직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필요하고 네, 두 그렇습니다. 가지까지 하고 맞닥뜨리군요.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현, 이소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승택, 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전자거소 투표 도입에 대해 해킹 문제가 해결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 후보자는 고3 학생 전체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과 청문회 그리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구로 콜센터를 비롯해 작은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길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은 이번 선거를 위해 급조한 떴다방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은 온갖 추종 세력들을 긁어모아 구색은 갖추겠지만 누가 봐도 좌파 세력, 청와대의 비례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통합당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입당을 비난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비례연합정당의 의원 꺼주기를 하겠다는 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해찬 대표는 직접 해명하고 검찰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원칙을 지키면서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가치는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표심을 집권 여당 심판, 보수 야당 심판의 선택으로 가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늘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 보장과 기초연금 인상 등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17일 정치인연의 장시간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산세는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세계적 대유행 속에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오늘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개학 연기 발표인데요. 학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업 일수 감축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상 첫 4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정부는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개학 연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주간의 개학 연기로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도 바뀔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법정 수업 일수에서 열흘 정도 감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수학능력 시험 등 대입 일정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긴급 돌봄은 오후 7시까지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사항 등을 촘촘하게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어제 오후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 명단을 발표한 이후 통합당과 한국당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전략적으로 영입한 총선 인재가 상당수 당선권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통합당이 발칵 뒤집힌 모습인데요. 미래한국당 대표인 한성교의 반란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대표의 인연에도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는 1년 전만 해도 친황교안계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한 바로 다음 날 한 대표를 요직인 사무총장에 앉혔기 때문인데요. 한 대표 역시 성균관대 1년 선배인 황 대표를 예전부터 흠모했던 선배라 지칭하며 사석에서 종종 각별한 관계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3개월 만에 삐걱댔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해 6월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게 된 건데요. 당시 황 대표는 한 대표의 사직이 건강상의 이유라며 해명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 대표를 지명하면서 다시 복원된 듯 했지만 한 대표가 독립적 비례대표 공천을 강조하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고 어제 명단 발표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태어나서 이런 배신은 처음 당해본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통합당 내부에선 정치인 한성교가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을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 이후에 당 지도부가 모여서 이번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는 이번 공천이 객관적인 심사에 의한 것이라며 의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자매 정당을 표방했던 두 당이 과연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공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공천 결과에 불복한 예비 후보들이 탈당을 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을 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20대 총선 당시 이 대표가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 공천에서 탈락한 이해찬 대표는 도덕성이든 경쟁력이든 의정활동 평가든 무엇을 봐도 자신이 컷오프 당할 명분이 없다며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7선을 달성한 후 5개월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이번에 당 공천 탈락자들을 향해서 무소속 출마 시 영구 제명을 경고하자 당 안팎에서 논란과 반발을 일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죄송한데 4년 전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벌써 잊으신 건지요? 라며 꼬집었고요. 현재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인물들도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은 괜찮고 남들은 안 된다고 막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로남불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영구 제명이란 초강수를 내놨지만 아직까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복당 불허 방침에도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막으려는 쪽과 나가려는 쪽, 이들의 신경전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coronavirus. 아이들이 그렇다고 안전하냐? 그건 아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팬데믹 대유행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대책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모시고 현재 국내외 상황과 관련 대책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이 관련해서 여기저기 방송하시는 거 바쁘고 또 이거 챙겨보시는 거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나오셨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게 지금 며칠 되고 있는데요. 네. 한참 떨어지다가 중간에 이제 구로 콜센터 터지면서 약간 늘었다가 네. 다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매번 이번 주가 고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대구 경북에서 네.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발병 양상은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진정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소규모 집단 발병이 연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로 콜센터 지역이라든지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또 발생, 동대문 지역에서 PC방, 또 성남의 또 교회에서 또 지금 발생한 그런 소규모 발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의 그런 환자의 증가를 암시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또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 방역과 관련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도 물론이고 또 정부 당국도 계속해서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 정부로서 어떤 방역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런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밀집된 그런 생활도 하고 또 밀폐된 공간, 이제 특히 이제 그 노래방이라든지 PC방 또는 이제 콜센터 그리고 이제 종교 또 활동을 하는 교회 예. 뭐 이런 그 이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에 그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그 시설 내에서 근무를 하거나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관리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방역 활동이 지자체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또 그 시설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그런 그 이 소위 말하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소규모 단위의 집단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대국민 그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해도 그 안에서 만에 하나 잘못된 그런 행동,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기침을 뭐 한다든지 그럴 때 다수가 모였을 때 그 기침을 통해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에 많은 분들이 일시에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전병률 교수님께서는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으셨을 때가 2012년, 13년 이 무렵이었던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어떤 이런 감염병 같은 게 있을 때였습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제가 2011년부터 2013년 2년 동안 네. 질병관리본부장을 할 때는 그 우리 그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네. 원인 규명을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었고요. 질본에서 걸렸었군요. 네, 제가 그래서 아마 전화 인터뷰를 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때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가습기를 이제 생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메르스라는 질병이 발생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보고가 WHO를 통해서 2013년도 4월 달에 질병관리본부에 통보가 됐고 예, 보니까 그때도 나중에 메르스로 명명이 됐지 당시에도 네.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처음에 불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메르스의 M이 바로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네, 미들리스트 뭐 네,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호흡기 질환으로 예. 돼서 최초로 이제 2013년도 4월부터 국내에서 검역을 실시했던 것이 제가 질병관리본부장 당시 일인데 제가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예.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라는 질병이 발생을 그랬죠. 하고 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네. 지금 이제 학생들 개학 관련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교육부에서 추가로 지난번 23일까지 했다가 2주일 연기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 연기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중국에서 춘절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돼가지고 그걸 네. 연기하고 했었죠. 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도 이제 여러 명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감염의 그 확률이라든가 강도는 굉장히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약하긴 한데 네. 그러나 이 학생들 이 부분이 잘못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금 그 우리 코로나19 발생 그 연령층 분포를 보게 되면은 예. 10대 이하의 발생률은 사실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사실 증상 자체가 이제 아주 경미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또는 보호자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거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그 바이러스는 계속 배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바이러스 전달자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공중보건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이 바이러스가 조금은 좀 진정 국민이었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늘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 만약에 등교를 했을 때 학교에서의 감염으로 또 가족의 또 그 부모들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이 이제 불가피하게 현재 이 계약을 2주간 연기하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예.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또 2주 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또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이 경우에 따라 더 필요할지도 더 모르겠다.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당국이 오늘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 호전되면은 1주 후에라도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단서는 달았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주 후의 상황에서 더 이상 그 계약을 연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교육당국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저 위생 교육도 받고 예. 그러면서 또 가족에다 그 집에 그런 또 이 그런 위생 교육도 전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 교육 결정에서 뭐 중대본, 질본 등 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이쪽 전문하신 분들은 상당히 안심할 정도일 때까지는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교육당국이나 또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것이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계약을 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아까 그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약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보통 다른 병들의 경우에 약하게 지나가면은 항체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이 메르스의 경우 어떻습니까? 메르스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코로나의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 중국에서 일단 한번 대유행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국에서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감염이 됐던 분들의 그 몸 안에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걸로 일단 되는 걸로요? 예, 근데 이제 그 항체의 효력이 평생 면역이 이루어지는 거냐 네. 아니면 일시적인 면역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면역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유행할 때 그 한 번 걸리게 되면은 다시 감염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재유행할 때 예, 예. 그럴 때는 그 이게 평생 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는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이 발생에 대한 그 항체 형성 여부를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항체 기능을 하는 거군요. 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는 좀 완화된 모양새인데 이제 오히려 해외에서의 재유입을 걱정하게 된 네.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대유행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이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이태리, 스페인, 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뭐 이런 각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서 이태리 경우에는 이미 그 사망자가 이제 우리를 넘어섰고요. 네.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그런 양상까지 도달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의 환자 발생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또 이 유럽에서 체류했던 그런 분들이 국내에 귀국할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그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 유럽에서 체류했던 분들이 귀국할 때 이 검역 절차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특별 검역을 지금 실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특별 검역 과정에서 물론 일부는 그 확진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입국자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검역 과정에서 좀 더 이 강도 높은 예를 들어서 뭐 입국 제한 조치라든지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그 자가격리 기간을 뭐 한 2주 정도 두는 방안. 입국 다음에요. 예. 네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에서의 이런 발병 양상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이미 능가하는 예. 그래서 중국이라는 그 지역과 중국 이외의 지역, 특히 유럽이라는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환자 발생은 우리가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 이 그렇게 보고 대유행 있죠.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뭐 그 미국의 그 연구자들의 경우는 뭐 전체 인구 집단의 40%에서 70% 정도까지 감염이 돼야지 그것이 좀 더 마무리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또 최근에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그분은 인구 집단의 80%까지 감염이 돼야지 멈추는 것이 아니냐. 물론 최악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이 상황이 단기간에 종료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양상이죠. 예. 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온도, 습도 결합된 계절적인 이런 변수 같은 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봄이 된다, 여름이 되면은 네. 조금 더 뭐 잦아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뚫고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온도를 보게 되면요. 예.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한 그 지역이 북반구에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 좀 추운 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아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또 반면에 이란에서는 지금 또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꼭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언급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아프리카 또 지금 또 남미 지역에서도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그 이 환자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특히 이제 북반구에 있는 그 현재 많은 그 이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 예. 이 이제 앞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온도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초기에 그 막연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였군요. 네. 뭐 잘 견디면은 봄 되고 여름 되면은 지나갈 수 있을 거다 했었는데 네. 뭐 그것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 처음 맞이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지내 보면서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뭐 대부분의 나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우리 국내적으로 거리두기처럼 이동을 좀 줄이는 게 뭐 현명한 대책이겠지만 네. 각국 간에 이렇게 어차피 있을 경우에 그동안에 많이 국내에서 나왔던 거 입국 제한 조치, 통제 이런 거 나왔습니다. 네. 최근 나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게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는 그 제한보단 통제보다는 입국 절차에서 특별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것인데 어느 쪽 생각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국내에서는 네. 입국 절차를 좀 강화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이제 발표를 했죠.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아무래도 예.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역에서는 증상이 있는 부분들만 거려지기 때문에 예. 무증상 상태의 분들이 입국하고 나서는 사실상 방역 당국의 통제권에 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제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증상 발현 여부를 수시로 이제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라서 국내 보건 당국이 그거를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내국인들처럼 확실하게 점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물론 그분들이 현재 특별 검역 과정에서 앱을 설치를 해서 앱에서 이제 자가 그런 이 통제, 내가 증상이 있다 없다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의문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입국 제한 조치.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잠복기가 지금 14일이거든요. 그런 14일 동안의 격리 조치. 지금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또 일부 그 전문가들에서 나오는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입국 과정에서의 특별 절차 더하기 잠복기 입국 제한 조치. 정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격리하는 이런 것도 같이 겸하는 게 어쩌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도 있고 불안해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교회 집단 감염 나와가지고 소금물이 오히려 소독이 그렇습니다. 된다 했던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또 그쪽이 전문가시니까 들어본 것 중에서 근거 없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속설로 떠다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이 몸에 좋대더라. 아하. 또 비타민 C를 다량으로 먹으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마스크와 관련돼서 또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소독이 된다. 예. 또 마스크를 드라이기로 또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소독이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SNS상에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과 다릅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은 그 마스크의 특별한 그 필터가 정전기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걸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마스크를 재사용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사멸시킨다. 잘못된 정보고요. 또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거나 정맥 주사를 맞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것들이 치료가 된다. 그것도 사실 의학적으로 아직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그 이 SNS상에서 그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요즘 그런 SNS상에서 가짜 뉴스를 거르는 예.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대국민 이 담화문 발표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 코로나의 예방과 관련된 행위가 방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들 중에서 어떤 음식이 좀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말고요. 이제 뭐 사실 음식을 통해서 예방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스 때 예. 김치를 먹으면은 사스가 예방이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늘 복용을 했기 때문에 사스에 한 명도 안 걸렸다. 그래서 김치를 먹게 되면은 면역력이 증가되고 예.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항균 물질들이 사멸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것도 사실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가짜 뉴스가 계속 퍼지는 이유도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네. 세계적인 관심사가 지금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는 네, 소식을 네. 발표를 네. 했는데요. 이 단백질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제 개발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항체가 몸 안에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항체를 찾는 특수한 단백질을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항체를 찾음으로써 소위 말해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 몸 안에 있는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그 이 새로운 치료제를 예. 뭐 제공해 준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고 네. 이것들이 이제 그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상용화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까 마스크 관련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이제 지난주에서 오늘 마스크 오부제 2주차에 들어섰는데 또 어제 저녁에 보도에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조금 뭐 여러 번 수차례 쓸 수 있는 새로운 거 이제 개발했다 이런 거 나오는데 좀 이제 조기에 상용화한다고 약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엄격하게 한다면은 뭐 그때그때 쓰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인 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마스크 재사용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마스크를 이제 위생적으로 사용한 경우 네. 그리고 특수 필터가 상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밤 사이에 충분히 건조가 된 마스크를 한 2, 3일 정도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그러나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워낙 원칙적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야겠죠. 더. 예. 그런데 이제 의료계에서 최근에 그 불가피한 경우라면은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스크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는 그 면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면 마스크를 사용을 할 때는 그 꺼즈를 한 2-3겹 정도를 입 부위에 대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면 마스크가 적게 되면 충분히 건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 이제 그런 원칙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그 KF94나 80 마스크의 경우에도 그 특수 필터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한 2, 3일 정도는 밤사이에 말려서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그나마 그래도 효과는 좀 있다. 안 쓰는 것보다 낫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일상이 된 게 이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입니다. 네. 하지만 또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 좀 바이러스나 오염될 물질들이 그쪽에 묻기 마련인데 네. WHO에 따르면은 스마트폰 유리에서 바이러스가 무려 96시간을 버틴다는 연구 네. 결과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소독을 하면 좋을지 뭐 스마트폰이나 키보드 이런 네. 것들 어떻게 바이러스 대처하면 아니면 스마트폰 좋을까요?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우리가 이제 화폐라든지 또 신용카드라든지 늘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각종 세균들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알코올이 80% 이상 포함된 그런 세균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 살균제를 꺼즈나 탈지면에 묻혀가지고 표면을 깨끗이 닦는 겁니다. 네. 키보드라든지 탁상이라든지 그런 걸 깨끗이 닦게 되면은 바로 닦는 순간 바이러스가 다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단백질이던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사멸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유행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런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세척 또 살균제를 이용한 그런 각종 그 사무용품이라든지 예. 비품을 이제 소독을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분야에서 지금 질본이라든가 중대본을 사시는 분들 매일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분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감염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사실 이제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예. 직접적으로 그 환자들과 접촉하는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감염과 또 역학조사관들의 감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코로나19 환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에는 반드시 마스크라든지 보호복이라든지 고글 그리고 장갑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돼야지만이 예. 우리가 안심하고 그 이런 방역 활동에 전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성원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물품 지원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사스라든지 신종플루 또 메르스 이런 신종 감염병을 그동안에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바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성숙된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개인의 위생수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손 씻기, 그리고 또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마스크 구입 양보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성숙된 그런 시민의식으로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